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어떤 운동이 가장 좋을까요? 무조건 운동을 많이 한다고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운동은 관절을 망가뜨리고 부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면 몸에 부담이 가고 너무 약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혹시 젊을 때 하던 운동을 그대로 하고 계시진 않나요? 나이에 맞는 운동이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운동이 가장 건강을 지켜주고 오래도록 활기찬 삶을 살게 해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기 위한 최고의 운동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어떤 운동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무릎이 아프거나 피곤함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 올바른 운동 방법을 배워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 보세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70대 초반의 씨는 젊은 시절 매일 조깅을 하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무릎이 뻐근하고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찾았더니 관절이 손상되어 운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의 씨는 매일 가벼운 걷기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며 건강한 삶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하루 30분씩만 운동했지만 관절에 무리 없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운동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70대 이후에는 무조건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 어떻게 운동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고 오히려 몸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 손실을 예방하고 평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필수 습관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운동은 오히려 관절을 손상시키고 피로감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 가장 좋은 운동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최고의 운동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걷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이 약해지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보다 걷기가 더 안전합니다. 하루에 30분 이상만 걸어도 심폐기능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걷기는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적게 주면서도 전신 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특히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노화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000보 이상 걷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수명이 길다고 합니다. 걷기를 꾸준히 하면 혈압이 안정되고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체중 감량 효과도 있어 건강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 면역력이 강화되어 감기나 기타 질병에도 덜 걸리게 됩니다. 또한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여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르게 걷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걷느냐입니다. 처음에는 짧은 거리부터 시작하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걷는 것보다 다양한 경로를 걸으면 더욱 즐겁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걷기 운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지를 걷는 것도 좋지만 약간의 경사가 있는 길을 걸으면 운동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오르막길을 걸으면 하체 근력이 강화되고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너무 가파른 길은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경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사진 길을 걸으면 심박수가 적절히 상승하여 심폐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평지만 걷는 것보다 다양한 지형을 걸으면 몸이 더 다양한 자극을 받게 됩니다. 공원이나 산책로를 걸을 때 가벼운 언덕이 있는 곳을 선택하면 더욱 좋습니다. 경사진 길을 걸으면 자연스럽게 보폭이 넓어지고 걸음걸이가 안정됩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낙상 예방에도 좋습니다. 경사가 있는 길을 오를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천천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려올 때는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걷는 것이 무릎 보호에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거리를 걷기보다는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사길 걷기를 꾸준히 하면 다리 근육이 탄탄해지고 균형 감각이 향상됩니다. 단, 오르막길을 무리하게 오르면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체력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걷기 운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걷기 운동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면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긴장된 상태에서 갑자기 걸으면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가볍게 다리를 흔들어 주거나 허리를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준비 운동이 됩니다. 발목을 돌려주고 허벅지와 종아리를 가볍게 늘려주면 더욱 좋습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어 걷는 동안 몸이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운동 후에도 마무리 스트레칭을 하면 피로를 덜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이나 발목이 약한 분들은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운동을 하면 근육이 놀라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걷기 운동의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준비 운동을 한 후 걷기를 시작하면 발걸음이 더 가벼워지고 피로도가 줄어듭니다. 운동 후에는 다리를 높이 올려 혈액순환을 돕는 것도 좋습니다. 근육을 천천히 풀어주는 동작을 하면 운동 후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스트레칭은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부상의 위험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걷기도 올바르게 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걷기만으로 충분할까요? 근력 운동은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낙상은 노년기의 가장 위험한 사고 중 하나이며 골절로 인해 장기간 병상 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움직이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신진대사도 느려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적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높다고 합니다.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뼈도 튼튼해지고 골다공증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근육이 많으면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여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은 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꾸준한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웨이트 트레이닝보다는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은 꼭 헬스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가벼운 아령 들기, 벽을 이용한 팔굽혀펴기 등이 좋은 예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은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에서 20분 정도만 투자해도 근육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어 당뇨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운동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 운동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기를 반복하면 하체 근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너무 낮은 의자보다는 약간 높은 의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10번씩 3세트 정도만 해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벽을 이용한 팔굽혀펴기입니다. 벽을 마주보고 손을 어깨 너비로 벌려 벽을 밀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일반 팔굽혀펴기보다 부담이 적어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팔 근력뿐만 아니라 어깨와 가슴 근육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해 걸을 때 안정감을 주고 혈액순환에도 좋습니다. 하루 15회씩 3세트 정도 반복하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량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구 없이도 효과적인 운동 방법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근력 운동을 하려면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을 이용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운동으로 벽 스쿼트가 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면 하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좋은 운동은 의자 푸시업입니다. 손을 의자에 올리고 천천히 팔굽혀펴기를 하면 상체 근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구 없이도 누워서 다리 들기 운동을 하면 복부와 하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누워 다리를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허리와 복부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무리한 힘을 쓰지 않고도 근육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강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10분에서 20분만 투자해도 근육 감소를 막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몸을 많이 쓰지 않는 사람들은 근력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으므로 작은 움직임이라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이 많으면 신체 균형이 좋아지고 일상생활에서도 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력 운동 외에도 유연성을 기르는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관절이 점점 뻣뻣해지면서 유연성이 감소합니다. 몸이 굳어지면 작은 움직임에도 통증이 생기고 부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허리, 무릎, 어깨 관절이 약해지기 쉬운데 스트레칭을 하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넘어질 위험이 적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스트레칭을 하는 사람들은 관절염 발생 확률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근육의 산소 공급을 도와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유연성이 좋아지면 움직임이 편안해지고 몸을 쓰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허리 통증, 어깨 결림,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의 긴장을 풀어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은 작은 충격에도 몸이 더 유연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낙상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하루 10분 정도만 스트레칭을 해도 몸이 부드러워지고 유연성이 향상됩니다. 유연성이 좋으면 걷기나 근력 운동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효과도 있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10분만 투자해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유연성이 향상됩니다.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해도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통증이 줄어듭니다. 가장 간단한 동작은 목 스트레칭입니다. 천천히 고개를 앞뒤로 움직이고 좌우로 돌려주면 목 근육이 풀립니다. 어깨를 둥글게 돌려주면 어깨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상체를 좌우로 가볍게 비틀면 척추 주변 근육이 이완됩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쭉 뻗은 후 발끝을 당겼다가 밀어주면 종아리 근육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바닥에 앉아 다리를 벌리고 천천히 상체를 숙이면 허리와 다리 뒤쪽 근육이 이완됩니다.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은 후 천천히 좌우로 기울이면 몸의 긴장이 풀립니다. 이런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몸의 긴장을 해소하고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갑자기 하지 말고 천천히 부드럽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동을 주면서 강하게 스트레칭을 하면 오히려 근육이 다칠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하면 몸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일상생활에서 움직임이 더 편해집니다. 유연성이 향상되면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운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가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건강하게 만드는 활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면증이나 스트레스가 많아지는데 요가는 이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요가를 꾸준히 하면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스트레스 수치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요가는 호흡을 깊고 천천히 하면서 몸의 긴장을 푸는데 도움을 줍니다. 천천히 몸을 늘려주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과정에서 뇌도 안정됩니다. 요가를 하면 신체 균형이 좋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요가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과 유연성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운동입니다. 특히 고양이 자세, 아기 자세, 나무 자세 같은 기본 동작들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요가는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관절에 부담이 가지 않고 몸 전체의 순환을 돕습니다. 요가를 하면서 깊은 호흡을 하면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은 요가를 하기 전 가벼운 명상을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요가는 단순한 유연성 운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운동입니다. 하루에 단 10분만 요가를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의 긴장이 완화됩니다. 요가는 특별한 기구 없이도 집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적합한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유연성과 함께 심폐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운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폐 기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유산소 운동은 빠르게 걷기입니다. 일반 걷기보다 조금 빠르게 걸으면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빠르게 걷기는 무릎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효과적으로 심폐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실내 자전거 타기도 좋은 유산소 운동 중 하나입니다. 자전거 운동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하체 근력을 키우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실내에서 할 수 있어 날씨에 상관없이 꾸준히 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영도 관절에 부담을 적게 주면서 심폐 건강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물속에서 움직이면 몸 전체를 골고루 사용하게 되어 유산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수영은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 중 하나입니다. 빠르게 걷기, 실내 자전거, 수영을 번갈아 가며 하면 지루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심장 건강이 좋아지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적절한 유산소 운동 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심장이 튼튼해야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되고 전신 건강이 유지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심장 근육이 강해지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심장 건강이 나빠지면 쉽게 피로해지고 작은 움직임에도 숨이 찰 수 있습니다. 적절한 유산소 운동을 하면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혈액을 펌프질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심장병 위험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장 건강이 좋으면 혈관도 탄력적으로 유지되어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과 폐 기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지만 유산소 운동으로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심박수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강도를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중 숨이 찰 정도가 아니라 가벼운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거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즉시 운동을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어 당뇨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식후 30분 후 가벼운 산책을 하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무리한 유산소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너무 강한 운동을 하면 심장이 부담을 느끼고 관절에도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운동 후 피로감이 심하거나 어지럼증이 있다면 운동 강도를 줄여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운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걷거나 심장이 심하게 뛰는 정도의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 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적절한 강도로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운동 중 물을 충분히 마셔서 탈수를 방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 날이나 추운 날에는 실내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기온이 낮을 때 걷기를 하면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 전후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면 즉시 운동을 멈춰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꾸준히 하지만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꼭 필요한 또 하나의 운동,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은 왜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낙상은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사고 중 하나이며 골절로 인해 장기간 병상 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넘어지면 쉽게 뼈가 부러질 위험이 큽니다.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을 하면 낙상의 위험을 줄이고 몸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밸런스 운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낙상 위험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균형 감각이 좋은 사람들은 걸음걸이가 안정적이며 갑작스러운 움직임에도 몸을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가장 필요한 운동은 단순한 근력 운동이 아니라 균형과 협응력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균형 감각을 키우면 허리와 다리 근육이 강화되어 보행이 더욱 안정적이 됩니다. 발목과 무릎 근육이 튼튼하면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장시간 서 있을 때도 더 편안해집니다. 균형 감각이 좋으면 일상생활에서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고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균형을 키우는 운동을 별도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균형 운동을 꾸준히 하면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균형 감각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균형 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밸런스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균형 운동은 특별한 장비 없이도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한 발로 서기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10초씩 시작해서 점점 시간을 늘려가면 좋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의자에서 일어나기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손을 사용하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키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운동은 뒤로 걷기입니다. 벽을 따라 천천히 뒤로 걸으면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운동은 발 뒤꿈치 걷기입니다. 발 뒤꿈치를 바닥에 대고 천천히 앞으로 걸으면 다리 근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들은 무리한 힘을 쓰지 않으면서도 균형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해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하면 걸음걸이가 안정되고 몸이 더욱 탄탄해집니다. 그렇다면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노년기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낙상입니다. 한번 넘어지면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심하면 거동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낙상을 예방하려면 근력 운동과 함께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실내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환경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끄러운 바닥에는 카펫을 깔고 방해가 되는 물건은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에서는 너무 빠르게 걷거나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꾸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반드시 난간을 잡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낙상을 예방하려면 발이 잘 맞는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으면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꾸준한 균형 운동을 하면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고 골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넘어지지 않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낙상을 예방하면 노년기를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 균형 운동을 하면 훨씬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운동들은 70대 이후에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운동들입니다. 걷기, 근력 운동, 스트레칭, 유산소 운동, 균형 운동을 꾸준히 하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더 중요해지며 꾸준한 운동이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운동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가장 효과를 본 운동이나 추천하고 싶은 운동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퇴행성 관절염은 60대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경험하는 흔한 질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이 질환은 관절의 연골이 점차 닳아 없어지면서 통증과 불편을 유발합니다. 초기에는 가벼운 불편함으로 시작하지만 방치하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정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엉덩이, 손 관절이 가장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노년기에 퇴행성 관절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이동 제한과 고립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절염 환자들은 종종 고통을 이유로 활동량을 줄이는데 이는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부담도 크기 때문에 예방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예방과 관리를 통해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고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 예방, 그리고 효과적인 관리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점차 마모되면서 관절에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만성 질환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연골은 충격을 흡수하고 뼈와 뼈 사이의 마찰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연골 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상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특히 무리한 운동, 반복적인 관절 사용, 그리고 체중 증가가 연골 마모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염증입니다. 연골이 손상되면 염증이 발생하고 염증은 다시 연골 손상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전적 요인도 퇴행성 관절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관절염 환자가 있다면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유전자만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한 관리와 올바른 습관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연골을 보호하거나 재생을 돕는 다양한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절염 환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관리는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것을 넘어삽니다. 관절염은 단순히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걷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고 이는 사회적 활동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 때문에 조기 예방과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절염이 심각해지면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최후의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부담이 크고 모든 환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는 말이 여기에 잘 들어맞습니다. 젊을 때부터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면 노년의 삶이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운동과 식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등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관절염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절은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활기찬 삶의 필수 요소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점진적으로 닳아 없어지는 질환입니다. 흔히 노화의 일부로 생각되지만 생활 습관과 환경적 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로 무릎, 엉덩이, 척추, 손 관절에서 발생하며 초기에는 뻐근함이나 약간의 통증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정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연골이 닳으면서 관절이 붓고 염증이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관절염은 단순히 나이에 따른 질환이 아니라 잘못된 자세나 반복적인 동작도 주요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을 많이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 관절염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관절 주위의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관절염이 악화되면 관절이 붓고 뜨겁고
움직일 때 소리가 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환자들에게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 증상은 종종 간과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노화로 인한 통증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하지만 초기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면 관절염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관절 부위에 약간의 뻐근함이나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하고 움직이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움직임이 적을수록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절에서 딸깍 소리가 나거나 움직일 때 통증이 발생한다면 조기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무릎이나 손 관절이 붓거나 열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염증 반응의 초기 단계로 방치하면 관절 손상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연골 손상뿐만 아니라 관절 주위의 근육 약화도 초기 증상의 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관절염은 종종 우리의 습관이나 생활 방식에 의해 악화됩니다. 반복적인 무릎 꿇기나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 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체중이 증가할수록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져 연골이 더 빨리 닳게 됩니다. 또한 무리한 운동이나 과도한 관절 사용도 연골 손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신발 선택도 중요합니다. 쿠션이 부족하거나 딱딱한 신발을 오래 신으면 관절에 충격이 더 많이 전달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관절 주위의 근육이 약해지고 이는 관절염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스트레스는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관절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게다가 초기 증상을 무시하거나 치료를 미루는 행동은 관절 손상을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따라서 작은 불편함이라도 지속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발병 위험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유전적 요인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족 중 관절염을 앓는 사람이 있다면 발병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오랜 시간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거나 관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직업에 종사하면 위험이 증가합니다. 세 번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잘못된 자세, 과체중, 그리고 불균형한 식습관은 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예를 들어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와 연골 건강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도 문제입니다. 관절 주위의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더 커지기 때문이죠. 반대로 무리한 운동은 연골 마모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 요소들은 상호작용하면서 관절염 발병률을 높입니다. 따라서 위험 요인을 이해하고 조기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을 넘어 삶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신체 활동이 제한되면서 자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장을 보러 가는 일이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우울증이나 불안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통증으로 인해 수면의 질이 낮아지고 이는 다시 면역력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사회적 활동도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노년기의 사회적 고립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경제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치료비와 약물 비용은 물론 심한 경우 간병인 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절염은 단순한 신체 질환이 아니라 전체적인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예방의 핵심 중 하나는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특히 연골을 보호하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뼈와 관절을 강화하며 우유, 치즈, 멸치와 같은 음식에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관절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며 연어, 참치, 견과류와 같은 음식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베리류는 관절의 염증을 억제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반대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이나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수분 섭취도 관절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은 관절 내 윤활 작용을 돕고 연골의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음식 선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절 건강을 위한 투자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식단 조절만으로도 관절염 예방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은 퇴행성 관절염 예방과 관리에서 필수적입니다. 특히 관절 주위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저충격 운동이 이상적입니다. 수영은 물의 부력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운동 효과를 제공합니다. 스트레칭은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허벅지 앞쪽과 뒤쪽을 늘리는 간단한 스트레칭은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체력과 상태에 맞는 운동 강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통해 관절과 근육을 풀어주세요. 또한 운동 중 통증이 발생하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관절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체력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체중 관리는 퇴행성 관절염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체중이 늘어날수록 무릎, 엉덩이와 같은 하중을 받는 관절에 더 큰 부담이 가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중이 1kg 증가할 때마다 무릎 관절에는 약 4kg의 추가 압력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관절염 예방의 기본입니다. 체중 감량은 관절 통증 완화에도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염증 물질을 분비해 관절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갑작스러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체중을 측정하여 자신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는 단순히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절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부분임을 잊지 마세요. 잘못된 자세는 퇴행성 관절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자세는 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등받이를 사용하여 허리를 지지하고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오래 서 있을 때는 한쪽 다리에 무게를 싣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 고개를 과도하게 숙이는 자세는 목과 척추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한 자세로 있는 것을 피하고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집안일이나 운동을 할 때도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허리를 사용하지 말고 다리를 사용하세요. 올바른 자세는 관절을 보호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증상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관절의 통증, 붓기, 뻣뻣함과 같은 이상 신호가 있다면 곧바로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조기 진단을 통해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시작하면 관절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단계에서는 간단한 진통제나 항염증제를 통해 통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관절 주위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관절 주사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됩니다. 정기적으로 관절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검사를 통해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기 진단은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환이지만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 예방 방법, 그리고 관리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조기에 증상을 파악하고 생활 습관과 식단을 꾸준히 개선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절은 단순히 걷고 움직이는 것을 넘어 활기차고 독립적인 삶의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는 관절염이 노화의 자연스러운 일부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방과 관리만으로도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고 통증 없는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자세와 꾸준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이상 증상이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투자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들수록 왜 옷차림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이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남들 보기에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옷차림은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직관적인 방식입니다. 옷을 통해 나는 나를 대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은 품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작은 변화라도 우리를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모임에서도 적절한 옷차림은 대화를 시작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은 건강과 활력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옷차림을 통해 자신감을 표현하면 내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옷차림이 우리 삶에서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옷은 단순히 입었을 때 기분이 좋은 것 이상입니다.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유연성이 줄어들고 움직임이 제한되기 쉽습니다. 이런 변화를 고려한 옷차림은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나치게 꽉 끼는 옷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피부에도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헐렁한 옷은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자세를 나쁘게 할 수 있죠. 몸에 잘 맞으면서도 편안한 옷은 우리의 신체 균형을 유지해 줍니다. 특히 일상에서 오래 입는 옷은 우리의 체형에 맞춘 것이 중요합니다. 옷 소재도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천연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옷이 편안해야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건강을 위해 내 몸에 맞는 옷을 찾는 것은
작은 변화 같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발을 살리는 신발, 발 건강부터 시작하는 옷차림 신발 선택은 옷차림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은 체중을 지탱하는데 더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발 건강이 좋지 않으면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너무 꽉 끼는 신발은 발바닥 통증이나 발톱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헐렁한 신발은 걸음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낙상의 위험을 높입니다. 편안하면서도 발을 잘 지지해주는 신발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에 잘 맞는 신발은 척추와 관절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또한 매일 신는 신발은 통기성과 내구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발의 피로를 줄이는 기능성 깔창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신발은 단순히 걷는 것을 넘어 우리의 생활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절에 맞는 옷차림이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땀을 잘 흡수하고 통기성이 좋은 옷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반대로 겨울에는 보온성이 좋은 옷을 겹쳐 입어 체온을 유지해야 하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몸에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목과 허리를 따뜻하게 보호하는 옷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는 과도한 땀이 체온을 빼앗지 않도록 가벼운 소재를 선택하세요. 또한 계절에 따라 적절한 액세서리를 활용하면 건강과 멋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모자, 장갑, 스카프 등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호 역할도 합니다. 작은 변화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계절에 맞는 옷차림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더 예민해지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옷 소재를 선택할 때 피부에 부드럽고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연섬유, 예를 들어 면이나 리넨 같은 소재는 피부에 닿는 느낌이 부드럽고 통기성이 뛰어납니다. 합성 섬유는 가끔 땀이 차거나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알레르기가 있거나 피부 트러블이 잦은 분들은 옷 소재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피부에 자극이 적은 소재는 단순히 편안함을 넘어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세탁 후에도 옷이 부드러움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옷을 오래 입기 위해 섬유 유연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부드러운 옷 소재는 단순한 편안함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이는 매일 입는 옷을 통해 내 몸을 보호하고 아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옷이 몸에 잘 맞지 않으면 하루 종일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타이트한 옷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지나치게 헐렁한 옷은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자세를 흐트러뜨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옷이 주는 안정감은 몸과 마음 모두에 중요해집니다. 몸에 맞는 옷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고 자신감을 더해줍니다. 또한 바지나 스커트의 허리 부분이 잘 맞아야 소화기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옷의 핏이 좋으면 걷는 자세와 전반적인 체형도 더 좋아 보입니다. 몸에 맞는 옷은 단순히 스타일을 넘어서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게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만의 몸에 맞는 옷을 고르는 것은 자신을 위한 투자입니다. 작은 변화가 우리의 하루를 얼마나 편안하게 바꿀 수 있는지 직접 느껴보세요. 단정한 옷차림은 스스로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외모와 체형은 변하기 마련이지만 깔끔하고 정돈된 옷차림은 자신감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옷을 보고 첫인상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으면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죠. 이런 작은 변화는 사회적 관계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또한 나를 위해 옷을 잘 입는 습관은 내적 동기부여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깔끔한 옷차림은 내가 스스로를 아낀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타인을 위한 옷차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옷차림으로 생각해 보세요. 단정한 모습은 마음까지 밝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단정한 옷차림은 삶의 활력을 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옷차림은 단순히 겉모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에 맞는 스타일을 찾는 것은 나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과도한 치장은 오히려 어색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고 우아한 스타일이 돋보이는 옷을 선택해 보세요. 예를 들어 깔끔한 셔츠와 세련된 카디건 조합은 편안하면서도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패션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는 태도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지나치게 젊어 보이려고 애쓰는 대신 현재의 나를 더 빛나게 만드는 옷을 선택하세요. 나이에 맞는 스타일을 찾으면 일상에서도 훨씬 편안해지고 외출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나이를 받아들이되 스타일로 자신만의 매력을 드러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차림은 단순한 외형을 넘어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꿈과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옷을 통해 내 이야기를 표현해 보세요. 좋아하는 색상이나 패턴을 활용해 나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과감한 패션보다는 안정감과 품격을 느낄 수 있는 스타일이 더 잘 어울립니다. 평소 좋아하는 색감을 옷에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나만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옷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도 관계를 시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옷차림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매일 입는 옷으로 자신만의 정체성을 표현하세요. 이는 단순히 패션을 넘어서 나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옷차림은 옷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액세서리는 당신의 품격을 더 돋보이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심플한 의상에 세련된 스카프나 우아한 목걸이를 더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는 지나치지 않은 선에서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액세서리는 옷차림을 새롭게 보이게 하는 힘도 있습니다. 오래된 옷이라도 새로운 액세서리를 더하면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죠. 모자, 가방, 신발 등 소품의 선택도 전체적인 이미지를 좌우합니다. 특히 품격 있는 액세서리는 나이를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옷차림에 작은 변화를 주고 싶다면 액세서리 활용을 시작해 보세요. 세련된 액세서리는 당신의 매력을 배가시켜 줄 것입니다. 옷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옷차림은 내가 타인을 존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옷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모임이나 가족 모임에서는 옷차림이 첫인상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옷차림은 내가 그 자리에 신경을 썼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처럼 옷차림은 단순한 외형을 넘어선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려면 내 옷차림부터 돌아보세요. 타인을 위한 배려로 시작된 옷차림은 결국 나를 더 빛나게 만듭니다. 작은 디테일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옷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말보다 더 강력할 때가 많습니다. 옷차림은 말보다 먼저 타인에게 다가가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옷은 나를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옷차림이 깔끔하면 대화도 자연스럽게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은 내가 살아온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내면을 가지고 있어도 첫인상이 부정적이면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비싼 옷을 입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옷차림을 통해 정성을 보여주세요. 옷차림은 대인관계를 시작하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좋은 인상은 옷차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가족 모임에서도 옷차림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정하고 세련된 모습은 가족들에게 당신의 건강과 활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부모나 조부모의 깔끔한 옷차림은 자녀와 손주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이런 작은 부분에서 서로의 관계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은 존중과 배려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가족들은 당신의 옷차림에서 당신의 감정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밝은 색상의 옷을 입으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가족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옷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를 깊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오늘 가족과의 시간에서 나의 옷차림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절 퇴직 후에도 우리는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합니다. 이때 적절한 옷차림은 자신감을 높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사회 활동에서는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가 내 태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동호회나 지역 모임에서 너무 과하거나 부족한 옷차림은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활동의 성격에 맞는 옷차림은 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편안함을 줍니다. 너무 튀는 옷보다는 단정하고 적절한 옷차림이 대화의 문을 열어줍니다. 옷을 통해 내가 이 모임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세심한 준비는 당신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옷차림은 내가 속한 모임의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는 첫걸음입니다. 좋은 옷차림은 당신의 태도와 가치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는 옷차림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결혼식, 장례식, 공식적인 모임에서는 상황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이럴 때는 단정한 슈트나 차분한 색상의 옷이 적합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자리에서의 옷차림은 당신의 품격을 나타냅니다.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은 차림새가 가장 좋은 인상을 줍니다. 격식 있는 자리에 어울리는 옷차림은 당신이 그 자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상황에 맞는 옷차림은 타인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의 바르고 격식 있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존중을 이끌어냅니다. 옷차림은 나를 표현하는 동시에 그 자리에 대한 배려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격식을 차리는 자리에서는 옷으로 나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우리의 옷차림은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것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밝고 깨끗한 옷차림은 나는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긴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상대방에게도 좋은 기분을 전달하며 대화와 교류를 더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옷차림은 더욱 중요합니다. 어두운 색상보다 밝고 부드러운 색상을 선택하면 분위기가 훨씬 따뜻해집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라도 정성을 담으면 상대방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옷차림은 나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를 통해 인간관계가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옷차림으로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고민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옷차림은 단순히 외적인 꾸밈을 넘어 우리 삶의 태도와 가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은 우리의 건강, 자존감, 사회적 관계를 지키는 도구가 됩니다. 건강한 옷차림은 우리의 신체와 마음을 보호하고 품격 있는 스타일은 자신감을 북돋아줍니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첫인상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옷차림 하나로 일상이 활기차게 바뀔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이는 자신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 주위 사람들과 소통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옷차림의 중요성과 그 영향력을 느끼셨나요? 우리의 작은 선택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